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있네.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창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저희가 대선 특집으로 지난주부터 매주 금요일에 9차례에 거쳐서 한국 경제의 고민을 같이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저출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 손님 나와 계신데요.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정호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기 전에 저출산 말고 저출생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저출산하고 저출생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예, 저출산 그러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어떤 사건을 나타내다 보니까 마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여성만의 일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성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출산이라고 하면 특정 성별에 국한된 이벤트 같이 느껴지니 출생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저도 요거 처음으로 생각해 본 문제인데 이 두뇌에 가려운 데를 좀 긁어주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통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기준으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3명입니다. 이게 여성 한 명이 가임기에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0.98명. 그러니까 한 명도 낳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계 처음으로 0명대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걱정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우리가 통계를 먼저 알려드렸는데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겁니까? 지난 50년 넘게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1.3명 이하로 해서 초저출산 현상이라고 저출생 현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 계속 또 하락해서 작년에는 0.84명까지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 출산율이 한 명이 이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인구가 절반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 현상이 계속 몇십 년 유지가 되면 한 세대만 해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리고 학교에도 아이가 없고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에도 손님이 없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흔히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도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구 감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출산율 하락하는 것은 아무래도 20년 후에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근 20여 년에 걸쳐서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한 명씩만 낳아도 팔도강사는 만원 버스 뭐 이런 포스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선배 세대들 기억하실 텐데 예비군 훈련 가서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게끔 아버님들이 수술을 하시면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권을 주고 그런 정책까지 썼거든요. 이렇게 출산 억제 정책을 오랫동안 펼치다가 지금은 다시 아이를 낳읍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한 가족, 한 사람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반해서 너무 계획적이고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것 아닌가 이런 반성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40대 이상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한 이제 출산 억제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 장려를 한 지 한 20년, 15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그 1인당 어떤 생활 수준이 너무 안 좋아질 테니까 성장이 안 좋으니 우리가 인구를 좀 줄이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우리 사람이 없으니 성장이 안 되니 또 사람을 늘리자. 또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근거는 뭔가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태어남에 따라서 이 사회에 뭔가 이득도 되고 손해도 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조금 경제적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치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두드리듯이 그렇게 한번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개인이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너무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굳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더 나아라, 덜 나아라 이렇게 얘기할 뭐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한 명이 태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더 태어나면 뭐 출퇴근 시간 뭐 더 붐비겠죠.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서도 더 붐비고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 이제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반면에 한 명이 더 태어난다는 것은 세금을 낼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유지해야 될 뭐 국방이라든가 뭐 일기예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부담해서 같이 나눠서 부담할 그러한 사람도 늘어나니까 또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합해서 만약에 이제 긍정적인 게 더 크다면 우리가 출산을 좀 장려하자. 반대면 출산을 좀 억제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갑자기 예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저희 아들 태어났을 때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였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다시 돌아갔더니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새로운 납세자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다 합쳐서 더하고 빼서 나타나는 순 효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2005년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뭐 이제 출산 이제 새로운 구성원이 우리가 생기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같이 나눌 재산도 좀 줄어들고 공유 자원 같은 것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좀 있고요. 반면에 그 정부가 해야 되는 서비스를 좀 부담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산해 봤더니 한 459만 원 정도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제 그런 뭐 계산까지는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런 결과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가 한 명 자녀를 낳으면 뭐 이만큼을 우리가 장려금으로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이게 비단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면서 아이가 같이 소비를 하게 되면 이 경제적으로 좀 팍팍해진다 이거를 체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환경,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3716님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언제적 구호입니까? 이거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네 선배님이시군요. 최소한 제 또래이신 것 같은데 출산 혹은 출생, 이 출생률 저하에 따른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책을 완전히 유턴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줬고요. 각 지자체별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라고 일단은 통일을 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출산 장려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지난 뭐 15년간 뭐 정부도 그렇고 각종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이제 출산 장려금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여러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다른 정책에 비해서 출산 장려금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어떤 이제 추정에 의하면 한 자녀를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뭐 3억이나 4억 원 정도 든다. 뭐 이런 이제 추정도 있는데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뭐 몇백만 원 수준 뭐 그 정도의 그 장려금이 뭐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결정을 크게 바꿀 거라고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돈만 가지고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쓴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인생의 궤도가 바뀌고 마음과 기회 비용을 쓴다. 그리고 온 가족의 삶이 달라진다. 이것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20대 대선 특집 한국 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지금 듣고 계시고요. 아주대 경제학과 김정호 교수와 함께 저출산 혹은 저출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51나 TBS 어플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추첨해서 오늘 김정호 교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생각의 힘에서 펴낸 정책의 시간 선물로 드릴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아주대 경제학과 김정호 교수와 함께 저출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5694님, 재밌는 표현이네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출산 정책이 심심했는데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은 든든함을 느낍니다. 제 자식에게도 결혼 기준은 다자녀를 조건으로 삼아야겠네요. 아버님, 다자녀 조건은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여하간 출산 정책이 심심했다 이런 표현 아주 참신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여러 가지 혜택은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다복하다는 표현 아래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주의 마녀님은 이런 의견 주시네요. 해외 입양이나 보내지 맙시다.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행복하게 키워주고 아이 낳으라고 합시다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수님께서는 출산 장려금이나 이런 현금성, 일회성 지원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하는 게 일단 나아서 하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어떤 걸 좀 지원을 해야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예, 그 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요. 현재도 그런데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는지, 뭘 걱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출산율을 좀 높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인구 구조의 고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젊은 인구에 비해서 노년층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국가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한다면 좀 다른 식으로 우리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식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저출산 대체 결혼할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 사회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주 위기감의 포인트로 언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연금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아픈 젊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좀 넉넉하게 내서 좀 편찮으시고 더 이상 건강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십시일반의 구조랄지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의 사회적인 근간이 무너진다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건데 생산 가능 인구 대 부양 인구 비율 이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이제 100명 이상을 한 명씩 등에 업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긴장감은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 인구를 통상 생산 가능 인구와 그 외 인구로 좀 나누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15에서 64세까지 인구를 좀 말하고 나머지 인구를 우리가 이제 부양 인구라고 해서 그 비율을 좀 보고 있는데 50년 전에는 그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9명을 이제 부양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4명을 부양하는 구조이고요. 50년 뒤에는 한 12명 정도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앞으로 50년, 이 100년의 기간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거죠. 그런 이제 구조 면에서.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상대적으로 수치상 괜찮은 시기이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저축률이 늘어나고 자본이 쌓이면서 경제를 촉진하던 이 과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되는 요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인구 어제 이제 통계청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앞으로 50년을 보면 인구 자체가 이제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구의 연령 구조가 이렇게 고령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고령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 전체 어떤 크기는 좀 줄어들고 또 그 재정적으로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즉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는 이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재정적인 좀 악화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네, 성장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인구 감소 자체는 그 1인당 소득 수준 기준으로 보면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인구 구조가 고령화된다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이제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예컨대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예, 고령화 문제는 그 발생하는 이유는 반대로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그 고령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아니라 그 반대죠. 그러니까 인구 전체가 좀 젊어진 그런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 반대 작용으로 이제 그 고령화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해결책으로 고령화를 막 멈출 수는 없는 거죠. 뭐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뭐 우리에겐 축복이니까요. 그렇다고 출생률을 높여야 된다. 그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저출생이라고 해서 걱정을 하지만 네. 통계청 그 자료를 봐도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그 출산율에서 한 0.2명을 더 평균적으로 올린다고 해도 해마다 부양비가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뭐 한 100명당 뭐 116명에서 몇 명 정도만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이 출산율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다. 일단 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로 해결할 수는 없다. 산업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 두루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0902님 저희 식구시죠? 자주 의견 주시는데 오늘 그런 말씀해 주시네요. 교수님과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출생률 낮아지고 인구 줄어드는 게 산업구조가 달라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인구가 줄고 자동화로 늘어나는 수입을 적절히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위기감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출생 정책, 고령사회 이걸 보통 우리는 한 세트로 봐요. 교수님. 그래서 이 정책을 내놓을 때나 통계를 내놓을 때 항상 기승전결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저출생 정책, 고령사회 대책 이거 나눠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 출산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 고령화의 어떤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고령화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어머나 현실이긴 한데 이것을 뭐 막는다기보다는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어떤 효율성을 좀 올린다든가 아니면 그 고령화의 문제를 완화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고령화의 문제는 그 자체보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를 더 가중화시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소득 분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고령화가 되면 노인 또 빈곤 문제가 있고 또 성장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또 성장률이 더 둔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우리가 여러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좀 효율성을 좀 올린다든가 소득 분배를 조금 더 그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구름바다님 수치는 나왔는데 저출생으로 노인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전체 비중에서 누군가는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하니 저출생 문제로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2064님 82년생 84년생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때만 해도 둘도 많다. 한 집 건너 한 명만 낳아야 한다 했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왠지 아이가 하나만 있으면 약간 앞서 나가는 부부인 양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 보면 외동이야 그러면 저희가 오 외동이야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다자녀가 또 부의 상징이라는 얘기도 하더군요.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대한민국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책을 인구 정책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고찰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령 사회, 저출생 우리가 걱정돼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더 이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또 좀 외국인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비숙련 외국인들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그런 외국인 수용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생산성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뭐 교육 제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 잠시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올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대선 특집으로 저출생의 오해와 진실 아주대 김정호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01 사모님 지방에 출장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없습니다. 지방에는 정말 저출생 문제 심각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요거 확실하게 느낍니다. 시골에 가면 저희 할머니가 노인정에 계시다 그래서 노인정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누구 할머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한 2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뒤를 돌면서 할아버지는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그 동네에 이제 70대 이상 고령의 할아버님들은 안 계시고 할머니들만 남아 계시고 아이들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 가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의견 주고 계신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민자 대책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인프라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이민청 설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정부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견과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자녀 그리고 다문화 가구 이런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민 정책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좀 필요해서 뭐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좀 활동을 해줄 그런 외국인들을 좀 받고 싶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에 이제 머물고 싶다면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조선족이나 이제 러시아나 이쪽에 한인 이제 후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외 동포 정책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정주화를 좀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혼모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태어난 아이들이 불행하지 않게 자라게 할 수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엄마나 아이가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하시거든요. 100% 공감하고요. 지난 밤에도 제가 베이비박스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참 가슴 아픈 상황들이 많습니다. 일단 어떤 환경에서든 아이가 태어나면 서운하지 않게 불행하지 않게 자랄 수 있다. 요걸 보여주는 사회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후의 경제, 소득에 대한 불안감, 결국은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전 사회의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지금 보장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유지할 수 없을 거란 불안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안 태어난 아이를 뭐 강제로 태어나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소득 어떤 격차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질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 노인 계층에서의 어떤 빈곤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계층에 비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뭐 노인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높은 편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사각지대 없이 좀 이렇게 개편하고 또 수준 좀 높이고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재원도 문제도 우리가 같이 좀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 노후의 사회보장제도를 든든하게 마련한다는 건 결국 한꺼풀 벗겨내고 보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에서 배정을 해서 이 돈을 모을 것이냐가 결국 핵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 비용은 어떻게 마련을 하죠?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고령화의 문제는 이 세대 간, 그러니까 세대 내에서의 형평성뿐 아니라 세대 간, 그 지금 젊은 세대와 이제 노인 세대 간의 문제, 또 미래의 젊은 세대와 미래의 노인 세대 간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금 문제도 계속 그 연금의 어떤 그 급여를 계속 이제 좀 줄이고 또 이제 연금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 식으로 이제 계속 개편을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좀 최소화하느냐, 좀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 M세대와 G세대를 설득하는 문제까지 이게 방사형으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MZ세대가 보기에는 이미 기득권 혹은 조금 더 본인들보다 많은 걸 누리고 자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괜찮습니다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뭐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런 환경을 뭐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한 15년 동안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장려 정책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데 지난 15년간의 우리 그 정책의 어떤 성과를 한번 보면 그동안 계속 출산율은 만만하게 하락을 하고 반면에 어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경제활동도 하는 그런 환경이 아직은 조성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정책으로는 사실 한계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경제부 기자 오래 하고 이제 경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저는 그걸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딘가 들어가서 반드시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내 소득으로 구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으면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용기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직주 근접으로 공급해준다. 이 확신을 주는 게 저는 모든 정책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제 아이디어 교수님? 예, 아마 뭐 지금 이제 청년층에게 그런 뭐 결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좀 가져올 거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정책들 뭐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네. 정책들은 출산율이 높건 낮건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과연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로 노력하면 우리가 크게 힘들지 않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 그리고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게 저출생 문제의 대책이자 고령사회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니마호님 유튜브로 의견 주시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본인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든지 소득에 맞게 집값을 내려주든지 그런 게 아니면 대책 없습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부의 가사, 양육부담, 인식의 변화도 저는 이제 꽤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